수지는 처음 그 어르신을 만났을 때 사실 별다른 특징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다. 회색빛으로 물든 짧은 머리, 헐렁한 옷차림, 조용하고 말수가 적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다니던 그 모습은 어찌 보면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을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복지사로 일하며 이런 어르신일수록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걸 끊임없이 밀어내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어르신들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어르신을 볼 때마다 수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가가고 싶다는 묘한 끌림이 피어났다. 이분은 왜 이렇게 혼자일까? 왜 이렇게 사람을 믿지 못할까? 수지는 어르신의 눈길에서 단순한 경계심을 넘어선 오래된 슬픔 같은 걸 느꼈다. 어쩌면 그건 복지사로 일하면서 쌓인 본능적인 감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어르신은 늘 같은 말만 반복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렇게 밀어내는 어르신을 수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집안을 둘러보던 수지는 아주 익숙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먼지가 가득 쌓인 채 방치되어 있던 작은 천인형.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어릴 적 사진 속 자신의 손에 꼭 쥐어져 있던 바로 그 인형이었다. 여기에 왜 이 인형이 있지? 심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과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무언가 더 깊은 연결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수지는 그 인연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서울에서 복지사로 일해온 지도 어느덧 7년. 수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매일 마주하는 힘겨운 삶, 계속 쌓여만 가는 서류,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의 손을 붙잡으려 할수록 점점 메말라가는 자신의 마음. 사람들은 더 예민해졌고 민원은 더 많아졌고 수지는 어느 순간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회의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고 사무실 게시판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농촌 지역 복지사 파견 공고를 보게 되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수진의 마음은 그 글에 붙들렸다.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마치 누군가 부르는 것처럼 마음이 움직였다. 서울을 잠시 떠나 조용한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수지는 파견 신청서를 제출했고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삶의 방향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바뀌기 시작했다. 새벽녘 출발하는 차 안에서 수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새벽부터 출발했는데도 아직 멀었네. 이런 조용함 정말 오랜만이다. 차창 밖으로는 이른 아침 안개가 촉촉하게 깔려 있었고 도로 옆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논밭이 낯설면서도 편안했다. 복잡한 서울의 빌딩 숲을 벗어나니 마치 자신도 조금씩 비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엄마, 네, 저 잘 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좀 멀어요. 일찍 나왔는데도 아직 가는 중이에요. 네네, 밥은 걱정 마세요. 저 밥 굶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다음 달 엄마 생일 때 꼭 서울 갈게요. 진짜 아무 걱정 마세요. 저 잘할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수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씩 웃었다. 우리 엄마 이번에는 유난히 걱정이 많으시네. 부모님과 함께 본가에서 지내다 처음으로 장기간 타지 생활을 시작하는 수진에게 엄마의 목소리는 익숙하고도 따뜻했다. 이제 진짜 독립이구나. 낯설지만 설레는 시작. 어쩌면 이 여정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때의 수지는 아직 몰랐다. 그저 조금은 쉬어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수지는 평생 가슴속에 품어왔던 잊힌 조각들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파견지에 도착한 첫날, 수지는 면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를 했다. 서류를 작성하며 창밖으로 비치는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던 순간
수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분명 처음 오는 동네인데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다. 작은 골목,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 담벼락에 흐드러지게 핀 이름 모를 꽃들, 푸른 텃밭이 가지런히 이어진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친숙했다. 어릴 적 잠시 스쳤던 기억처럼 아주 오래전에 한 번쯤 이 길을 걸어본 적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서울에서 늘 분주하게 살아왔던 수진에게 이곳은 너무 조용했다. 고요하고 느릿한 시간, 말수가 적은 주민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까지 모두 어색하게 다가올 법했지만 이상하게도 수진의 마음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무표정했고 서로 말을 많이 섞지도 않았다. 처음 마주치는 수진에게도 대부분 담담하게 인사를 건넬 뿐 특별히 다가오거나 경계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다소 단조로운 분위기였지만 그 안에 왠지 모를 따뜻한 결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수지는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던 서울의 일상 속에서 놓치고 살았던 것을 이곳에서 조금씩 느끼고 있었다. 처음 발을 들인 곳이었지만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던 오래된 기억이 불쑥 고개를 든 것처럼 이곳의 공기와 소리, 골목 냄새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다. 어릴 적 꿈속에서 여러 번 그려왔던 풍경과 어렴풋이 닮아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닿은 이 마을이 어쩌면 오래전부터 자신을 부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부터 수진이 맡게 된 첫 업무는 동네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피는 일이었다. 명단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주소를 보고 찾아가려 했지만 작은 마을이어도 길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비슷하게 생긴 집들이 이어져 있었고 지도는 오래되어 골목이 정확히 표시되지 않았다. 분명 근처인 것 같은데 같은 길을 몇 번이나 빙빙 돌았다. 결국 수지는 길을 묻기 위해 동네 정육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래된 간판이 달린 작은 가게였고 안에서는 사람 좋아 보이는 사장님이 고기를 다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 동네의 새로운 복지사입니다. 혹시 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정육점 사장 용규는 반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복지사? 아, 이번에 오신 분이군요. 서울에서 여기 오면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래도 뭐 사람들 다들 정은 많아요. 시간 지나면 다 잘해줄 겁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들르세요. 수지는 살짝 웃으며 물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정순 시댁이 어디인지 아세요? 용규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으로 언덕 너머를 가리켰다. 아, 그 어머님? 저 위쪽 언덕 끝이에요. 근데 조금 조심하세요. 말도 거의 안 하시고 혼자 오래 사셔서 누가 찾아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냥 좀 많이 다쳐 계신 분이에요. 괜찮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지는 정육점 앞에서 길을 다시 확인하고 언덕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 밟는 소리만이 발걸음을 따라왔다. 이곳은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 속에 머무는 것 같았다. 어르신의 집은 생각보다 작고 오래돼 있었다. 기와 지붕은 이미 이끼가 가득 끼어 있었고 대문은 삐걱이며 겨우 열렸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습기, 그리고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고요함이 집안을 감쌌다. 혹시 계세요? 복지사 윤수진입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이윽고 문이 살짝 열렸다. 누구세요? 문틈 사이로 낡은 스웨터를 입은 여인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이 깊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복지사 윤수진입니다. 어르신댁이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건강 상태 확인차 방문드렸습니다. 필요 없어요. 무릎이 많이 불편해 보이시던데요. 최근 진료 기록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든데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그래도 가끔은 찾아뵐게요. 불편한 거 생기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고 문을 살짝 닫아버렸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눈빛이 수진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분명 단호하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어쩐지 지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스며 있었다. 수지는 돌아오는 길 내내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밀려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다음 주에는 미숫가루라도 가져가 봐야겠다. 혹시 식사를 자주 거르실지도 모르니까. 며칠 뒤 수지는 다시 언덕길을 올랐다. 이번에는 작은 보자기에 미숫가루와 비상약, 작은 손수건을 챙겨 담았다. 집 앞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이정순 어르신, 저 복지사 윤수진입니다. 잠깐 들르겠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이번엔 또 뭔가요? 식사 거르시지 말라고요. 미숫가루예요. 타 드시면 속 편하시잖아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안에서 조심스럽게 손이 나왔다. 놓고 가요. 이 안에 손수건도 넣어놨어요. 여름에 땀 닦으시라고요. 정수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보자기를 받아갔다. 손등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약간 떨리는 손끝이 수진의 눈에 오래 남았다. 그럼 저 다음 주에도 다시 오겠습니다. 정수는 아무 대답이 없었지만 문을 바로 닫지 않았다. 아주 잠깐 아주 미세하게 머뭇거렸다. 수지는 돌아서며 묘한 여운을 느꼈다. 어쩌면 이 어르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작은 의무감이 그날 처음 싹튼 걸지도 몰랐다. 그 뒤로도 수지는 정기 방문 외에도 틈틈이 어르신 댁 근처를 일부러 지나가곤 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며 언덕길을 오를 때마다 오늘은 조금 더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르신은 점점 문을 조금 더 열어주었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여주는 날도 있었다.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둘은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수지는 이 어르신에게 단순한 복지사의 역할 이상의 끌림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르신의 손끝, 그 조심스럽고 외로워 보였던 눈빛이 자신의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었다. 수지는 다음 날도 어르신 댁을 방문했다. 골목 끝 오래된 벽돌집 앞에 멈춰선 그녀의 손에는 보리차가 담긴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수지는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이거 보리차예요.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문은 여전히 반쯤만 열려 있었고 좁은 틈 사이로 정순의 목소리가 담담하게 흘러나왔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일정한 톤을 유지했지만 그날따라 조금 더 깊고 무거워 보였다. 수지는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집 앞에는 고양이 몇 마리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회색, 검은색, 고동색 털을 가진 고양이들이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이냥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댁에 고양이들이 많네요. 이름은 있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없어요. 개들은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정순의 말에는 무심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 묘한 애정이 엿보였다.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 함께 숨쉬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 수지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보다 나을 때도 있죠.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니까요. 그 말에 정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한숨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러게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정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듯했다. 오래도록 묻어둔 기억. 지우고 싶었던 과거. 어둠이 짙게 깔린 그 밤 정순의 남편은 술기운에 휘청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손에 쥔 소주병은 이미 반쯤 비어 있었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이성을 잃은 듯했다. 발걸음마다 불안정하게 흔들리면서도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폭풍 같은 분노가 터져나왔다.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그 고함은 좁은 골목길을 타고 골목 끝까지 메아리 쳤고 집안은 찢어질 듯한 고성으로 가득 찼다. 벽지는 흔들렸고 창틀은 그 울림에 떨렸다.
차갑고 날카로운 그 목소리는 마치 집안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듯 거칠게 울렸다. 곧이어 가차없는 폭력이 시작됐다. 남편의 주먹은 맹렬하게 휘둘러져 정순의 뺨을 맹렬히 내리쳤다. 이어지는 공격은 팔과 어깨, 머리까지 무차별적이었다. 정수는 고통에 몸을 웅크리며 피할 틈도 소리칠 힘도 없었다. 그녀의 몸은 맞는 순간마다 무너져 내렸다. 거실의 낡은 가구들이 하나둘씩 부서져 나갔고 창문 유리는 거칠게 산산이 깨져 날카로운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졌다. 부서진 유리 파편은 마치 깨어진 꿈처럼 바닥을 뒤덮었다. 방 한 구석 6살 된 어린 딸은 몸을 잔뜩 웅크리고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흐느꼈다. 작고 떨리는 딸의 목소리는 정순의 가슴 깊은 곳을 찢어 놓았다. 그 순간 정순의 마음속에 절박한 결심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서 딸을 지켜야 한다. 그날 밤 정순이 간절히 품었던 바람은 단 하나였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는 것. 더 이상 어린 딸을 이곳에 머물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다. 남편이 술기운에 지쳐 바닥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진 새벽녘,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어린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지금 나가야 돼. 엄마 따라 조용히 가자, 알겠지? 딸은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정수는 딸의 볼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널 꼭 지켜줄 거야. 엄마가 우리 딸 절대 놓지 않을게. 작고 따뜻한 손을 꼭 쥔 채 정수는 딸과 함께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을 정신없이 달렸다. 이불도 옷가방도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다. 그저 딸을 품에 안고 눈앞의 희미한 새벽빛을 향해 내달렸다. 숨이 턱에 차서 딸이 울먹였다. 정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꿇어 딸을 품에 꼭 안았다. 미안해, 조금만 더 가면 돼. 거기 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딸은 엄마의 목에 팔을 감고 흐느꼈다. 딸이 아끼던 작은 인형이 생각났다. 정수는 가슴 한쪽이 저며왔다. 인형은 엄마가 나중에 새로 사줄게. 지금은 네가 더 중요해. 우리 딸이 더 소중해. 딸은 서럽게 울었지만 엄마 품의 따뜻함에 곧 울음을 멈추었다. 정수는 작디 작은 딸을 꼭 안은 채 다시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 새벽, 운명은 그녀들을 가혹하게 갈라놓았다. 남편은 잠에서 깨어나 광기 어린 눈빛으로 정순을 다시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린 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도 이웃들도 아무도 아이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남편은 딸을 찾아내라고 난리를 쳤지만 정수는 묵묵부답이었다. 남편의 폭력은 더 잔인해졌고 정수는 매일매일 조금씩 부서져 갔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다. 그 본능만으로 버틴 시간들이 정순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깎아내렸다. 밤마다 정수는 딸을 찾는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어린 딸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눈을 뜨면 늘 허전했고 마음 한구석에는 딸의 목소리가 아른거렸다. 어르신? 수진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재로 돌아오게 했다. 정수는 미처 닿지 못한 과거의 문틈에서 천천히 벗어나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그녀가 감춰왔던 상처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수진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릿해졌다.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니까 너무 걱정돼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정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내왔어요.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요. 하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정순의 손등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 오래도록 누구의 온기도 느끼지 못했을 손이었다. 어르신 혼자서 다 짊어지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필요할 때 꼭 불러주세요. 정말이에요.
그 순간 정순의 마음 한켠에서 단단히 닫혀있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일어나는 듯했다. 수진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정순이 불쑥 물었다. 33이에요. 어르신 혼자인 게 익숙하고 편하시더라도 누군가랑 교류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가끔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수지는 어느새 익숙해진 문틈 사이에 대화가 소중해졌다. 정순 역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듯했다. 그녀의 말투가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고 문틈도 전보다 조금 더 넓게 열렸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방문 안쪽에서 낯익은 물건을 발견했다. 반쯤 열린 찬장 속에 오래되어 색이 바랜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작은 천 인형이 놓여 있었다. 저 인형, 내가 어릴 때 잃어버린 그 인형이랑 똑같네. 수지는 순간 놀라서 혼잣말을 내뱉었다.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르르 떠올랐다. 그녀는 그 인형을 잃어버리고 며칠 동안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었다. 온 세상을 다 잃은 듯 눈물을 쏟았던 기억이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어르신, 저 인형, 제가 어릴 적 가지고 있던 인형이랑 정말 똑같아요. 어릴 때 잃어버려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걸 보니까 엄청 신기하네요. 정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갑자기 굳어버렸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 제 나이요? 올해 33이에요. 숫자 3이 2번 기억하기 쉽죠. 33. 정순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움과 혼란으로 얼룩졌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살짝 굳어졌다. 저건 오래전에 길가에 버려져 있던 걸 주운 거예요. 이제 가세요. 문이 갑작스레 닫혔다. 수지는 정순의 싸늘한 태도에 당황하며 서 있었다. 인형에 대해 묻는 것뿐이었는데 가까워진 줄 알았던 관계가 순식간에 멀어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수진이 아무리 찾아가도 정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다른 복지사들이 함께 방문해도 정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정순의 완강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수지는 정육점 앞에서 사장 용균을 만났다. 그동안 마음속에 맴돌던 의문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레 물었다. 사장님, 정순 어르신 댁을 여러 번 찾아갔는데요. 갑자기 문도 닫고 저를 완전히 밀어내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도움을 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용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복지사님, 어르신은 정말 힘든 사연을 가진 분이세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워낙 말씀이 없으시고 마음에 벽을 세운 듯 차가운 분이라서 사람들 앞에서도 거의 말이 없으시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떤 사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용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에게 심한 가정폭력을 당하셨대요. 그 분에겐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남편에게 끔찍하게 맞았다고 들었어요. 어느 날 어르신이 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야반도주를 시도했는데 결국 남편에게 붙잡히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딸은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대요. 누가 데려갔는지 길을 잃었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용균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무거워졌다. 딸이 사라진 뒤로 남편의 폭력은 더욱 잔인해졌고 몇 년 전에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어르신은 여전히 혼자였어요. 그 상처가 깊어서 누구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죠. 수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말문이 막혔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였군요. 용균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래서 어르신은 딸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화를 내세요. 마을 사람들도 감히 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아마 그게 가장 아픈 상처인 거죠. 수지는 문득 지난번 정순 어르신에게 보여드렸던 인형이 떠올랐다. 혹시 제가 괜히 인형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용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 인형이 어르신의 딸과 관련이 있었을 수도 있죠. 수지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리고 다짐했다.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어르신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장님. 앞으로는 어르신의 속도에 맞춰서 기다려 볼게요. 오래 걸리더라도 괜찮아요. 용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순 어르신 같은 분에겐 그런 사람이 필요했을 거예요. 복지사님이 오셔서 참 다행이네요. 수지는 용균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켠이 저려왔다. 사람의 마음이 상처와 시간에 따라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자신도 그 어르신이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야겠다고 다짐했다. 비록 닫힌 문 앞이었지만 그녀는 그 앞에서 오래도록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지는 어르신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마침 엄마의 생일이 다가오는 주말이기도 해서 파견지에 온 지 한 달 만에 서울 본가로 올라갔다. 파견지에서의 일상은 바쁘고 낯설었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 익숙한 화단, 오래된 대문,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저녁 냄새가 수진을 따뜻하게 감쌌다. 본가의 공기는 여전히 포근했고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이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아빠가 준비한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촛불이 반짝였고 엄마는 수진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수진아, 오느라 고생했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세 사람은 케이크 앞에 둘러앉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작은 식탁에 놓인 음식들, 촛불 너머로 비치는 가족의 웃음. 따뜻하고 소중한 풍경이었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한 구석 묵직한 돌덩이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다 같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빠는 뉴스 이야기를 꺼냈고 엄마는 동네 친구들의 안부를 전했다. 평범한 대화가 오갔지만 엄마는 수진의 표정에서 무언가 걸리는 듯한 기색을 읽었다. 수진아, 파견지 일은 어때? 동네 분들은 잘 지내셔? 적응할 만하니? 엄마의 물음에 수진은 망설이다가 문득 쌓여있던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사실 엄마 거기서 만난 어르신 한 분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복지사 일을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고 솔직히 저도 이제 누군가와 쉽게 가까워지는 방법을 조금은 익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계속 밀어내세요. 혼자 사시는데도 오히려 사람을 피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깊은 상처가 있는 것처럼요.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보통은 혼자 계신 분들이 복지사들 붙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 외로우니까. 그런데 그분은 정반대라니 일부러 빗장을 걸고 사람을 막아버린 거구나. 네, 그분은 정말 단단히 문을 잠그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그 집에서 제가 어릴 때 잃어버렸던 인형과 똑같은 걸 봤어요. 엄마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인형? 어떤 인형?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작은 천인형이에요. 어릴 때 항상 손에 쥐고 다녔던, 사진에도 꼭 들고 있던 그 인형이요. 저는 그걸 어릴 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르신 댁에서 그걸 본 순간 너무 익숙해서 순간 숨이 막혔어요. 엄마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꾹 다물었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이마를 살짝 찌푸렸다. 그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정순이에요. 정순 어르신. 엄마와 아빠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다. 평소에 본 적 없던 당황하고 두려운 표정이었다. 엄마? 아빠? 왜 그러세요? 혹시 아는 분이세요? 엄마는 입술을 떨며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수진아, 이제는 꼭 내게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사실 내가 그곳으로 파견 간다고 했을 때부터 많이 고민했단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정말 많이 망설였어. 엄마,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수진아, 너는 6살 때 우리 집에 선물같이 온 아이야.
수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엄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널 데려왔어. 내 친엄마는 따로 계셔. 그분이 내 친어머니가 정순 어르신이란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수지는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엄마를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엄마 지금 장난치시는 거죠? 왜 그런 농담을 해요? 엄마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우리도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진심으로 널 내 딸로 생각했어. 그래서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단다. 그래서 말해줄 용기가 없었어. 수진의 손이 떨렸다.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그 어르신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분이 널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아픈 결정을 하셨단다. 네가 어릴 때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 내 어머니는 내가 안전하게 자라기만을 바라셨어. 그래서 울면서 널 보내셨어.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그날 내 친어머니는 손을 떨며 말씀하셨어. 이 아이를 꼭 사랑으로 키워달라고. 지금은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어 부탁하신다고. 그분은 끝내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어. 엄마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바람을 우리가 대신 품고 널 키운 거야. 우리도 널 정말로 사랑했어. 하지만 그분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니?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어릴 적 자신을 껴안던 낯선 여인의 품, 흐릿한 기억 속에서 어렴풋이 떠오르던 따뜻한 손길. 그것이 바로 정순 어르신의 손길이었을까? 그 인형, 제가 잃어버렸던 그 인형이 맞아요. 어릴 적 사진에도 항상 들고 있었고 꿈속에서도 늘 그 인형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인형이 그 어르신 집에 있었어요.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거기 두고 온 거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흐느끼며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릴 때부터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어. 우리가 계속 고민했지만 언젠가 내가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이렇게 갑자기 닥칠 줄은 몰랐어. 수진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가슴 깊숙한 곳이 저렸다. 몰랐던 진실이 이렇게 깊고 이렇게 아픈 것임을 처음 알았다. 엄마와 수진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둘의 울음은 오래도록 그치지 않았다. 수진은 엄마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왔는지를 새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사랑이 얼마나 먼 곳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어린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길로 떠나보내야 했던 정순 어르신이 떠올랐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멀리서 딸을 그리워했을 친어머니를 이제 자신이 보듬어야 할 차례임을 깨달았다. 저를 지키시기 위해 떠나보내신 것 알아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이제 제가 갈게요. 제가 엄마의 손을 잡아드릴게요. 절대로 놓지 않을게요. 수지는 조용히 결심했다. 이제 자신이 친어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비로소 서로의 오랜 그리움을 닿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어느 저녁, 어스름이 깔린 마을 언덕길을 수지는 천천히 걸어올랐다. 노을은 이미 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 시간. 손에 꼭 쥔 작은 꽃다발은 어느새 수진의 땀으로 조금씩 축축해지고 있었다.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정순 어르신의 집 앞에 선 순간 수진의 심장이 쿵쿵 울렸다.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수지는 용기를 내어 또박또박 말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한동안 정막이 흘렀다. 집 안쪽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왔다.
낡은 대문이 삐걱 작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틈 사이로 정순 어르신의 얼굴이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다. 그 눈빛엔 놀라움과 어지러울 만큼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오랜 시간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수지는 담담히 이어갔다. 엄마께서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제 친어머니라는 것도요. 정순의 입술이 떨렸다. 어르신의 손이 문고리를 쥔 채 힘없이 내려앉았다. 어르신의 입에서 힘겹게 그러나 애써 눌러 담았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수진아, 네가 이렇게 알게 될 줄 몰랐단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수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부모님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제게 늘 따뜻했고 부족함 없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 마음에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엔 늘 비어있던 시간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어릴 적의 저를 문득문득 찾고 싶었어요. 정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르신은 한 걸음 수진에게 다가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행복하게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내 엄마. 그분이 너를 얼마나 잘 키워줬는지도 알고 있어. 그 사랑이 너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구나. 나는 그저 내 행복을 바랐단다. 그래서 찾을 수 없었어. 내가 가진 건 그리움뿐이었어.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었어. 단 하루도 너를 보고 싶지 않았던 적이 없단다. 수지는 어르신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차가운 손바닥이었지만 그 온기는 애틋했다.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해요. 이제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오래 쌓인 그 마음 제가 함께 안을게요. 정순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진아, 내가 태어나던 날, 그날은 내 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어. 그런데 동시에 가장 절망적인 날이기도 했단다. 내 아버지의 폭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 그 속에서 나는 너를 지켜낼 자신이 없었어. 정수는 벽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너를 포기한 게 아니었어. 나는 너를 살리고 싶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너를 더 나은 곳에 보내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 매일 밤 내가 너를 버린 건 아닐까 스스로를 원망하며 살았어. 그래서 난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 너무 무서웠어. 또다시 누군가를 잃는 게.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끝내 울음으로 번졌다. 수지는 조용히 어르신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저는 엄마 덕분에 잘 자랐어요. 그 선택이 저를 지킨 거예요. 어린 시절은 비어 있었지만 지금은 엄마를 찾았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정수는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깊은 주름 사이로 오래 쌓인 슬픔이 서서히 풀어지는 듯했다. 내가 이렇게 내 손을 잡아주다니. 나는 정말 이제 여한이 없구나.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안았다. 그 포옹은 시간이 멈춘 듯 길고 조용하고 따뜻했다. 쌓여있던 오랜 그리움이 말보다 더 깊은 온기로 전해졌다. 수진의 마음속엔 오래도록 찾아 헤맸던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는 듯했다.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서서히 하나로 이어지며 자신의 이야기가 완성되어 가는 걸 느꼈다. 왜 처음 그 마을에 발을 디뎠을 때 이상하게 익숙함을 느꼈는지, 왜 어르신의 집에서 오래된 인형을 봤을 때 그렇게 숨이 멎을 듯 했는지, 그 모든 퍼즐이 이제야 선명히 맞춰졌다. 수지는 자신을 키워준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을 모두 품었다. 두 어머니가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수진을 향한 사랑이라는 한 줄기로 모였음을 깊이 느꼈다. 이제 그 사랑 위를 수진이 함께 걸을 차례였다. 친엄마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양엄마가 평생 쌓아준 사랑의 힘으로 천천히 열어갈 준비가 되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오고 새싹이 흔들렸다.
저물어가는 저녁 하늘 사이로 별빛이 하나둘 깜빡였다. 그 조용한 순간 수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이 길의 끝에서 마침내 두 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해 갈 것이다.